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소비자 행동이론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가격 효과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때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어떤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 소비자의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이 증가하겠지. 그게 뭐 수요의 법칙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의 재화만 놓고서 그 재화를 얼만큼 살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재화를 구매하는 걸 동시에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A 재화를 더 많이 구매를 하면은 B 재화는 그만큼 더 덜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항상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X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효과는 단순히 그냥 X 재화의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Y재와 Z재화에도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Y재와 Z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또 거꾸로 X재화의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화를 놓고서 그 제한된 예산을 적절히 분배를 하는 그런 문제를 고려를 했을 때는 그냥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X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재화의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뭐 Y재화의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굉장히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결론은 뭐냐고 했냐면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는 혼란과 혼돈과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무것도 뭐 배우는 게 없는 약간 그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그 혼란과 혼동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효과랑 뭐 이런 것들 그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혼란과 혼동을 좀 정리하는 그래서 좀 분류하고 딱지를 붙여서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좀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격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 효과는 뭐고 대체 효과는 뭐고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하고요. 근데 어떤 뭐 학생들, 뭐 어떤 교수님들, 강사님들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이런 게 경제학이지. 그래서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이거 외우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뭐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뭐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이거 자체가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약간 이거 왜 공부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이렇게 나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가 정말 필요한 개념인가? 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가? 그래서 항상 제가 학생 때도 미시경제학 공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이 가격 변동을 뭐 소득 효과, 대체 효과로 나누는 거. 요거를 이제 그냥 미시경제학 하면 딱 떠오르는 인상이 약간 이런 건데 어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은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좀 강조해서 같이 한번 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경제학 모형들을 다양한 모형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현상,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을 사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해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격 효과, 소득 효과, 대체 효과로 나뉜다. 요거 자체가 그냥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도 있구나. 가격의 변동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좀 정리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어떤 연습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득 효과와 대책 효과가 각각 뭔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소득 효과라는 거는 특정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의 구매력이 변해서 나타나는 소비자 선택의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단순히 그 상대 가격만 변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력도 변하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거로 인해서 더 많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마치 어떤 소득이 증가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소득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의 가격이 하락하면 X제뿐만 아니라 Y제도 더 많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왜냐하면 엑스제를 예전과 동일한 수량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엑스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엑스제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을 Y제에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득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체 효과는 뭐냐면은 그 소득 효과를 제외하고 나서 그냥 상대 가격 변동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어디까지가 소득 효과가 어디까지가 대체 효과인지 그걸 좀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딱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의 핵심은 그냥 요 그림이고, 요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오늘 강의는 뭐 그냥 다 이해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원래 이제 소비점이 A점이에요. 그 원래 예산제약선은 이 하늘색 직선이고요. 이 원래 소비점은 A점이고, 근데 이제 가격이 변해서 이 바깥에 있는 요 주황색 선, 요 바깥에 있는 요 주황색 선이 새로운 예산제약선이 됐어요. 그때 최적 선택은 B예요. 그래서 A를 사던 사람이 가격이 변해서 이제 B를 사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총 가격 효과는 A에서 B로 변한 거. 그러니까 X는 이제 요만큼 증가했고 Y는 요만큼 증가했고 요거를 우리는 총 효과라고 부를 거예요. 그쵸?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이 변동했을 때 수요가 각각 X와 Y의 수요가 각각 얼마큼 변했는지 그게 이제 총 효과라면은 우리는 그거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하고 싶으냐면 대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냥 요 하나의 무차별 곡선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상대 가격만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요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요 새로운 상대 가격을 이용한 예산 제약식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제 말보다 그림이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요 무차별 곡선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원래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을 고정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의 효용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단순히 x와 y의 비율만 바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이 새로운 상대 가격 비율 있잖아요. 새로운 상대 가격 비율이 이제 요 기울기, 요 예산작선의 요 기울기가 이 상대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이 상대 가격 새로운 상대 가격을 이용해 가지고 그 동일한 효용 수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지 그게 지금 A 프라임 점이에요. 그래서 요 A 프라임은 뭐 A 다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이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A 프라임은 이 새로운 상대 가격을 이용해서 예산 제약선을 만들고 근데 그 예산 제약선이 이 원래의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 그게 이제 A 프라임 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 주황색 선과 평행한 어떤 직선을 긋는데 그 직선을 최대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잡아 끄는 거예요. 요 주황색 직선을 최대한 밑으로 잡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요 원래 무차별 곡선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밑으로 잡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접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점이 지금 A 프라임이에요. 요 의미는 뭐냐면은 요 새로운 상대 가격 하에서 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그런 이 소비점이라는 거죠. 요 상대 가격 하에서 새로운 상대 가격 하에서 요 새로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 같은 수준의 효용 요 무차별 곡선이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그런 소비 조합 재화들의 조합 그게 이제 A 프라임이에요. 자, 요걸 찾고 나면은 이제 소득효과와 대체 효과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대체 효과라는 거는 상대 가격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효용 수준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상대 가격만 변화시킨 거 그게 대체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A랑 A 프라임의 차이 요게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이 가격 효과 중에서 대체 효과 부분은 A에서 A 프라임으로 변한 거 요게 대체 효과다.
그래서 x가 이만큼 증가했고 y는 이만큼 감소했어요. 그래서 대체 효과는 항상 방향이 일정해요. 어떤 식으로 일정하냐면은 x제 상대 가격이 하락하면은 x제 수요는 증가하고 y제 수요는 감소합니다. 항상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 무차별 곡선 상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체 효과를 어떤 식으로 찾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무차별 곡선 상에서 우리가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x제 상대 가격이 하락하면은 반드시 x제 수요는 증가하고 반드시 y제 수요는 감소해요. 그게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반영을 하기 때문이죠. 그게 대체 효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그 에센스를 뽑아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x제 가격이 하락하면은 x제 수요가 증가한다. 그거를 굉장히 순수하게 재려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소득 효과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소득 효과는 이제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한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는 이 기울기, 이 주황색 실선과 주황색 점선 사이에 이 두 선의 기울기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소득 증가 효과 혹은 구매력 증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증가하는 요게 이 소득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품의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또한 구매력 상승으로 인한 어떤 추가적인 변화, 그걸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소득 효과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대체 효과랑 다르게 소득 효과는 그 방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효과는 굉장히 단순하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고려하는 이 원점 방향으로 볼록한 이 우하향하는 어떤 곡선,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라면은 대체 효과는 항상 xj 상대 가격이 하락하면은 xj 수요는 감소하고 yj 수요는 xj 수요는 증가하고 yj 수요는 감소해요. 그거는 항상 똑같아요. 대체 효과는 항상 일정한 방향을 띠는데 소득 효과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뭐 x랑 y가 둘 다 증가할 수도 있고 x랑 y 중에 하나만 증가할 수도 있고 x만 증가할 수도 있고 y만 증가할 수도 있고 이 소득 효과가 이제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만 지금 분류를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고 제가 그리고 그거를 좀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게 오늘 이 제가 하는 강의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있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해서 딱지를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는 건데 일단 요렇게만 해놔도 좀 우리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대체 효과는 항상 일정하지만 소득 효과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소득 효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재화의 종류를 좀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재라고 하는 거는 소득 효과가 양인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재화를 우리는 정상재라고 부를 겁니다. 이 영어로는 normal good이라 그러죠. normal good. 그거를 이 소득 효과가 양인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재화를 정상재라고 부릅니다. 열등제는 뭐냐면은 소득 효과가 음인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 그런 재화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은 열등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의미가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다른 재화보다 사람들이 덜 좋아하는 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등한 거죠. 그러니까 뭐 소득이 증가해서 나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더 많이 사고 어떤 건 좀 적게 사고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더 많이 사게 되는 재화를 우리가 normal good 정상재라고 하고 더 적게 사게 되는 그런 재화를 열등재 inferior good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이제 재화의 어떤 특성,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이 가격 변동에 따른 반응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항상 좋아하고 부자들도 좋아하는 그런 재화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재니까 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 효과가 양이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가격 효과도 되게 뚜렷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어떤 X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대체 효과는 그 X재화의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동시에 소득 효과도 그 X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어떤 재화의 가격이 낮아졌을 때 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게 정상재예요. 열등제는 좀 애매해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가 되시는 것 같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까지 좋고, 여기서 근데 제가 하나 주의해야 될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정상제나 열등제라는 게 어떤 재화의 특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재화의 특성이라고 얘기해놓고서 또 다시 재화의 특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재화가 정상재라 그래서 항상 계속 정상재인 건 아니고, 어떤 재화가 열등재라고 해서 항상 계속 열등재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재화의 의미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소득 구간, 그런 거예요. 어떤 특정 재화가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정상재일 수도 있고 열등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수요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효과는 처음에는 증가해야 돼요. 이게 감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냥 돈이 아예 없을 때는 수요가 0이겠죠. 돈이 없으니까 못 사잖아요. 근데 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내 구매력이 상승을 해서 뭐가 됐든 뭘 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처음에는 뭐가 됐든 그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때는 우리가 그걸 정상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돈이 굉장히 많을 때는 더 이상 그 제품을 그런 재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할 텐데,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그걸 열등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재 열등제가 그냥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어떤 재화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어떤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뭐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 여행을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나라에 가면은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요, 도로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오토바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어, 몇몇 나라들 보면 오토바이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계속 소득이 성장하면, 계속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해서 이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은 점차 그 오토바이 숫자가 줄어들고 자동차 숫자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이륜차라는 게 처음에는 정상제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막 구매를 하지만, 그러다가 소득이 굉장히 더 많이 증가하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오토바이를 사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자동차, 바퀴 4개 달린 자동차를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화가 그냥 무조건 정상재다, 무조건 열등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처음에는 돈 없을 때는 이제 돈 생기면은 뭐 햄버거 사 먹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햄버거도 뭐 햄버거 나름이겠지만 처음에 되게 싼 햄버거를 사 먹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러면은 뭐 햄버거는 점점 덜 먹게 되고 뭐 스테이크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햄버거가 정상제일 수 있고, 그러니까 소득이 좀 낮을 때는 햄버거가 정상제일 수 있고, 소득이 굉장히 높을 때는 그게 열등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상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정상제에 대해서는 수요 법칙이 완전히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 효과도 항상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가격이 낮아지면은 항상 그 수요가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대체 효과로는 소득 효과도 마찬가지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격과 수요 사이에 이 역관계를 우리가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열등제는 좀 애매해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플러스고 소득 효과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어, 그럴 때 이제 그걸 좀 더 분류를 해보고 싶은 거죠. 과연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 열등제 중에서 어떤 종류의 재화는 정말로 이 수요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다음 질문은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펜 굿이라는 게 기펜 사람 이름이 기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그 기펜 굿 기펜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열등제예요. 열등제인데 그 열등제 소득 효과가 너무 커서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감소할 때 수요도 감소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진작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그냥 수요 법칙이라고 생각해 온 게 있었는데, 정말로 그게 법칙이야? 정말로 그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게 초기 경제학자들의 의문이었는데, 이론적으로 좀 꼼꼼히 따져보니까, 수요 법칙이라는 게 법칙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깨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감소할 때 수요도 감소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가격 효과 자체가 음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가격이 감소하면은 수요도 감소하는 이 가격 효과 자체가 이렇게 돼 버리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아니라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제 우상향하는 모양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를 알았고 우리는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만 아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해요. 지금 머릿속에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 혼돈 상태를 좀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그거 거기까지 생각해 본 것만으로도 오케이인데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더 한번 파고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게 존재하냐?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통 많이 얘기를 해온 게 옛날에는 이제 아일랜드 대기근 시절에 감자라는 것이 기펜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 교과서 보면은 저 학생 때 교과서를 보면은 교과서에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일랜드 감자가 기펜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나중에 그때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다시 분석을 잘 해보니까 이건 기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기펜제라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다시 그거를 철회를 하고 기펜제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비교적 최근 연구에 나온 게 이제 중국 후난성에서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쌀 보조금을 지급을 했더니 그 쌀 소비가 감소했다는 거를 보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통제된 실험이기 때문에 그냥 아일랜드 대기근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발생한 어떤 사건이었는데 이 지금 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거는 말하자면 통제된 어떤 실험이에요. 실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좀 더 깔끔하고 더 믿을 수 있죠.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좀 더 잘 판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결론이 되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결론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제 쌀이 정상제였겠죠.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은 처음에 쌀만 먹다가 어느 수준이 지나면은 이제 쌀 가격이 낮아졌을 때 쌀 소비가 감소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한 거는 뭐냐면은 쌀 보조금을 지급을 했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쌀 가격이 낮아진 거죠. 이게 인위적으로 쌀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 효과를 정확히 알아볼 수 없고 랜덤하게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쌀 보조금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쌀 가격을 낮추는 이 실험을 한 거죠. 이 경제학 요쪽에서는 이제 randomized trial이라고 controlled randomized trial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랜덤하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잘 통제된 상황에서 어떤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걸 했더니 이제 쌀 소비가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펜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제 중에 하나고요. 열등제인데 그 열등제 중에서도 이제 이 소득 효과가 굉장히 강해서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그런 종류의 재화가 기펜제인데 그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관찰이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약간 좀 뭔가 아쉽다거나 뭔가 좀 헷갈린다거나 그냥 그림만 잘 기억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더 뭔가 분명하게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약간 복잡한데 우리가 한번 그거를 수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식으로 이거를 뭐가 가격 효과고 뭐가 소득 효과고 뭐가 대체 효과인지 그거를 이렇게 따져보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그림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효용함수랑 예산 제약식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적 소비가 뭔지 그거를 다 찾았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최적 요런 이 로그로 되어 있는 요런 효용함수를 극대화 문제, 요런 효용함수를 두고 극대화 문제를 풀면은 요런 결론이 나온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요 px를 이 왼쪽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 전체 재산의 알파 나누기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은 x를 사는 데 쓰고, 그리고 베타 나누기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은 y를 사는 데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요 px랑 py도 그냥 요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냥 x랑 y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요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면 나오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요게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면 나오는 결론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엑서사이즈는 뭐냐면은, 하고 싶은 어떤 실험, 사고 실험은 뭐냐면은 x의 가격이 변동한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x의 가격이 px 프라임이 됐어요. px 프라임이 됐어요. 그랬을 때 x와 y는 각각 얼만큼씩 쓸까를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px만 변했을 때 x의 구매량은 바뀌었는데 y의 구매량은 안 바뀌었어요. y의 구매량은 그냥 그대로예요. py는 그냥 그대로고 w도 그냥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ya랑 yb는 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 요런 효용 함수를 놓고서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면은 지금 y에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다른 종류의 효용 함수를 놓고서, 다르게 생긴 효용 함수를 놓고서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면은 요 결론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y가 변하지 않는다, 요거 자체는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결론으로 보진 않을 거고, 그냥 요 지금 특별한 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요 굉장히 구체적인 요 특별한 스페시픽한 예에서는 지금 y는 변하지 않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요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다시 그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y는 변하지 않았어요. a랑 b 점, 원래 소비점이 a 점이고 나중에 가격이 변한 소비점이 b 점인데, a랑 b의 y는 똑같아요. 지금 이 y축으로 y 값은 변하지 않고 x만 죄송합니다. x만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x만 요만큼 증가를 했고 y는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다? 요 a 프라임. 요 a 프라임만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 a에서 a 프라임으로 바뀐 거는 뭐다? 대체 효과. a 프라임에서 b로 바뀐 거 소득 효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린 요 a 프라임이 뭔지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프라임을 어떻게 찾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프라임의 특징은 뭐죠? 이 그림을 보고 딱 A 프라임의 특징이 뭐지? 생각을 해보면은 A 프라임은 A와 같은 효용을 주는, 그러니까 A를 소비하는 거랑 A 프라임을 소비를 하는 거랑 효용 수준이 같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실마리고, 또 하나는 상대 가격을 놓고 보면은 B에서의 상대 가격과 A 프라임에서의 상대 가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 자체는 py는 일단 고정을 해놓고 x의 가격은 px 프라임이다. 그래서 새로운 변동된 이제 x의 가격을 써서 이 a 프라임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첫 번째, 이 a랑 a 프라임에서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다. 그리고 a 프라임이랑 b의 상대 가격의 크기는 같다. 요거를 기억을 하고서 이제 그렇게 식을 써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A에서의 효용과 A 프라임에서의 효용은 같다. 요거를 놓고서 이제 식을 한번 써보니까 그냥 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A에서의 효용이니까 XA, YA 요 것들을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요 점은 A 프라임에서의 효용이니까 이제 XA 프라임, YA 프라임 요 값들을 집어넣었는데, 그럼 요 각각의 값들이 뭔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써볼 수 있어요. 더 자세히 써보면은 지금 XA는 어떤 값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 앞에서 썼던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앞에서 썼던 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 총 웰스 중에서 W 중에서 알파 나누기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을 X에 쓴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PX로 나눠가지고 이제 단위 가격으로 나눠서 몇 단위를 살 수 있는지 이제 그걸로 해서 요거를 여기다 그냥 XA에다가 집어넣었어요. YA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XA 프라임이랑 YA 프라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주요 이 눈여겨서 봐야 될 거는 이제 PX가 PX 프라임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렇죠. 지금 우리 상대 가격은 PX 프라임인 거 고려하고 있는 거니까 이 PX 프라임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웰스 레벨이 바뀌었다는 거. 그렇죠. 요 웰스가 그 예전의 W가 아니라 좀 뭔가 새로운 W예요. W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소득 자체도 다르다, 소득 수준 자체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요 주황색 실선이 나타내는 소득 수준이 W고 요 주황색 점선이 나타내는 소득 수준이 W 프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렇다면 과연 W 프라임은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요거를 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UA랑 UA 프라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는다고, A랑 A 프라임에서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UA랑 UA 프라임이 같다라고 해서 요거를 풀면은 UA에서 UA 프라임을 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로그의 성질만 알면은 이렇게 나오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 모르시면은 뭐 따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 뭐 이해를 꼭 이걸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긴 해요. 어쨌든 근데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방정식을 다시 한번 풀면은 이제 로그 W 프라임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방정식을 그냥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요 로그도 그냥 없애주고 싶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이 지수함수 형태를 취해서 이 로그도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이제 방정식을 푸는 과정인데, 이 로그 함수를 알면은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게 간단한 문제고, 이 로그 함수를 모르면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 꼭 몰라도 상관없긴 한데 뭐 알아두면 좋죠. 우리 로그 함수가 되게 중요하고 유용한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도 그렇고 다른 뭐 통계학이나 뭐 아니면 다른 이과 과목들에서 로그 함수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로그 함수가 굉장히 편리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 프라임이 뭔지까지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새로운 상대 가격 하에서 새로운 이 x의 가격 px 프라임 하에서 똑같은 원래 a와 똑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그런 소득 수준이 뭔지를 찾은 거예요. 그런 소득 수준이 뭔지를 찾았는데 그 소득 수준이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서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은, 그래서 우린 결국 요 점이 뭔지까지 정확히 집어냈어요. 요 점이 뭐냐면은 요 점이 XA 프라임이랑 YA 프라임, 그 X좌표가 이거고 Y좌표가 요거고 이걸 찾아냈는데 그때 요 W 프라임은 요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W가 뭔지 알고 PX 프라임이 뭔지 알면은 우리 요 W 프라임이 뭔지 알 것이고, 그래서 W 프라임 뭔지 다 집어넣고 다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요 점이 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정확히 소득 효과는 얼만큼이다, 대체 효과는 얼만큼이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소비자 행동 이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생산자 행동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일단 오늘까지 한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 이용해 가지고 선호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제약식을 이용해서 제약이라는 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선호랑 제약을 이렇게 함께 고려를 해서 최적 소비점이라는 걸 찾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황이 바뀌어서 외부 환경, 가격, 조건, 소득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소비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는 그런 관계인 거죠. 가격이 바뀌었을 때 뭐 사람들의 소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소비자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에 우리 관심이 있었던 건데, 생각보다 그게 복잡한 것 같았어요. 이게 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같아. 완전 케이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거는 뭐다? 그 케이어스를 좀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네임택을 붙이고 좀 분류를 하고 이걸 분해를 하고 이래서 좀 더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좀 분류를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소득 효과, 대체 효과라는 개념도 같이 봤고, 그 다음에 뭐 정상제, 열등제, 그리고 열등제 중에서는 특히 뭐 기펜제라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것들까지 우리 다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비자 행동 이론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생산자 행동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